이 어머니는 자식들이 저지른 끔찍한 배신을 예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에게 절대 잊지 못할 교훈을 주기로 결심했다. 완벽한 생일이 될 거라 믿었다. 사랑하는 자식들이 자신을 찾아와 축하해 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문 앞에서 들린 건 벨소리가 아니라 냉정한 현실의 소리였다. 테이블 위에는 그녀가 아침부터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리고 휴대전화에 울린 단 한 통의 메시지. 그 메시지 하나가 그녀의 세상을 산산조각 낸 것이다. 어떤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지만 어떤 배신은 결코 잊혀지지 않는다. 그녀는 자식들에게 평생 지워지지 않을 교훈을 남기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과연 이 교훈은 그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눈물과 후회, 그리고 충격적인 반전이 이어질 이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침 해가 인천의 조용한 거리 위로 천천히 떠오르고 있었다. 김현숙 70세은 오래된 창문 너머로 비치는 희미한 햇살에 눈을 떴다. 그녀의 방 안은 정적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그녀의 70번째 생일. 그리고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가족과의 재회를 기다리고 있었다. 부엌에서는 익숙한 향기가 퍼지고 있었다. 된장찌개가 뚝배기에서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 직접 손으로 빚은 김치만두가 찜기에 쪄지는 소리가 공간을 채웠다. 그녀는 아침 일찍부터 정성을 다해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그녀가 평생 아끼던 도자기, 그릇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그 옆에 손수 만든 장아찌며 나물들이 놓여 있었다. 모든 것은 완벽했다. 마치 이 모든 음식이 그녀의 사랑을 담은 증거라도 되는 듯했다. 연숙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테이블을 다시 한번 살폈다. 큰아들 지훈이 좋아하는 갈비찜, 둘째 딸 수진이 자주 찾던 잡채, 막내 아들 민준이 어린 시절부터 즐겨 먹던 떡볶이까지. 그녀는 음식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놓으며 손끝으로 그릇의 가장자리를 닦았다. 오늘만큼은 내 아이들이 나를 잊지 않았을 거야. 그녀는 스스로를 그렇게 다독였다. 하지만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순간들이 찾아왔다. 한 번, 두 번, 세 번.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렀지만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연숙은 부엌 의자에 조용히 앉아 휴대전화를 꺼내들었다. 자식들의 이름이 떠오르는 목록을 천천히 훑어보며 그 어느 하나도 먼저 연락이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알림 설정도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그때 갑자기 진동이 울렸다. 그녀의 가슴이 설레며 뛰었다. 드디어 왔구나. 하지만 메시지를 열어본 순간 그녀의 표정은 천천히 굳어졌다. 엄마, 우리가 다 같이 상의했는데 엄마가 혼자 사시는 건 이제 위험할 것 같아요. 저렴한 요양원을 알아보고 있어요. 생신 축하드려요. 메시지는 3명의 자식들이 단체로 보낸 것이었다. 짧고 차가운 말투, 마치 은혜를 갚기 위한 의무감으로 보낸 생일 축하 인사 같았다. 연숙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휴대전화가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지만 그녀는 재빨리 붙잡았다. 믿고 싶지 않았다. 그토록 사랑하고 평생을 바친 아이들이 이제 자신을 짐처럼 여긴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잔인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주변은 조용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수많은 생각으로 뒤엉켰다.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녀가 해주던 작은 것들, 무릎이 까졌을 때 약을 발라주던 순간들, 밤새워가며 시험 공부를 도와주던 날들, 혹은 그들이 아프면 자신이 대신 아프고 싶었던 그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하지만 이제 그 아이들은 어른이 되었고 그녀의 희생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린 것만 같았다. 연숙은 눈물을 닦으려고 손수건을 꺼냈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테이블 위에 놓인 따뜻한 음식들이 그녀의 시야에 들어왔다. 이것은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부질없어진 순간 그녀는 무너져 내릴 것 같았다. 이제 됐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녀의 움직임은 어딘가 비현실적일 만큼 느렸다. 마치 무언가를 놓치지 않으려고 천천히 걸음을 떼는 것 같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음식을 치우기 시작했다. 떡볶이를 담은 접시를 비우고 잡채를 다시 그릇에 옮겨 담으면서
한숨이 섞인 숨소리가 들려왔다. 마지막으로 된장찌개 뚝배기의 뚜껑을 닫는 순간 연숙은 긴 한숨을 내쉬며 모든 것을 마무리했다. 그리고 다시 집안은 정적에 잠겼다. 하지만 이 정적 속에서 그녀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연숙은 천천히 방으로 걸어 들어갔다. 오래된 서랍장 앞에 선 그녀는 망설임 없이 맨 아래 서랍을 열었다. 그곳엔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다. 연숙은 상자를 꺼내어 그 안에 있던 낡은 봉투 하나를 손에 쥐었다. 봉투는 오래되어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언가는 아직도 묵직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봉투를 손끝으로 쓰다듬으며 무언가 결심한 듯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녀의 눈을 떴을 때 더 이상 슬픔은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그 눈 속에는 복잡한 감정과 함께 확고한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이제 내가 움직일 차례구나. 석양이 지고 있는 서울의 거리. 붉게 물든 하늘이 도시를 감싸고 있었지만 김연숙의 눈에는 그 아름다움이 들어오지 않았다. 사람들로 붐비는 지하철역, 서둘러 퇴근하는 직장인들, 길가에서 떡볶이를 먹는 학생들의 웃음소리마저 그녀의 귀엔 먼 소음처럼 들릴 뿐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걸으며 과거의 기억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엄마, 나 넘어졌어. 어린 시절의 지훈이 눈물을 글썽이며 달려오던 기억. 그날도 이렇게 노을이 지던 때였다. 연숙은 장을 보다가 지훈의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갔다. 무릎이 까져 피가 흐르던 아이를 품에 안고 연숙은 집으로 뛰어갔다. 지훈아, 괜찮아. 엄마가 약 발라줄게.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약을 바르면서도 웃었다. 아이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아프지 않은 척했다. 지훈이 무릎에 붕대를 감은 채 잠들었을 때 그녀는 몰래 울었다. 그 아이가 아플 때마다 자신이 대신 아프고 싶었다. 그것이 엄마의 마음이었다. 지금 그 아이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겠다는 메시지를 단체로 보낸 사람이 바로 그 무릎을 감싸주던 그 아이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연숙은 골목길을 걷다가 발길을 멈췄다. 그 앞엔 젊은 엄마가 유모차를 끌고 있었다. 그녀의 손엔 젖병이 들려 있었고 아이를 달래며 부드럽게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 모습은 너무나 익숙했다. 자신도 저런 시절이 있었다. 아이들이 잠들 때까지 자장가를 불러주고 새벽이 되면 일어나 다시 하루를 준비하던 날들. 연숙의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눈물을 닦았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감정에 휩싸여 우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결심했다. 과거의 상처에 잠식당하는 대신 이제는 행동에 나설 때라고. 발걸음은 그때부터 더 이상 느리지 않았다. 마치 목표가 생긴 사람처럼 빠르고 단호했다. 그녀는 곧장 큰아들 지훈의 집으로 향했다. 인천의 부유한 지역에 위치한 지훈의 집은 외관만 봐도 그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보여주고 있었다. 넓은 대문, 정갈하게 정돈된 정원, 그리고 차고에 세워진 고급 승용차들. 하지만 연숙은 그 모든 것이 낯설었다. 그녀가 자식을 위해 애썼던 날들은 오히려 이런 외면적인 성공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녀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물질이 아니라 가족 간의 유대감이었다. 초인종을 누르는 순간 그녀의 손은 잠시 떨렸지만 곧 진정되었다. 문이 열렸다. 지훈이었다. 엄마가 웬일이세요? 지훈은 놀란 얼굴이었지만 곧 시계로 시간을 확인하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잠깐만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연숙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지훈은 문을 반쯤만 열어놓은 채 주위를 살폈다. 그때 뒤쪽에서 지훈의 아내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연숙을 보고 살짝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그냥 잠깐 들른 거야. 오래 안 있을게. 지훈은 머뭇거리다 문을 조금 더 열었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경계심에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지훈은 문 앞에 서서 가로막았다. 엄마, 지금은 조금 곤란해요. 저희 애들도 이제 곧 자야 하고 아내도 피곤하고. 그 순간 연숙의 시선이 문 너머의 거실로 향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몇 장이 흩어져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그것은 분명히 그녀의 이름이 적힌 부동산 계약서였다. 그녀는 순간 숨이 막히는 기분을 느꼈다. 그 종이는 분명 그녀가 아이들을 위해 마련해 두었던 집과 관련된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집을 팔 생각이 전혀 없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지우나 저 계약서는 뭐니? 그녀는 애써 침착하게 물었다. 지우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서류를 재빨리 뒤로 감췄다. 아, 그건 별거 아니에요. 그냥 아는 사람 부탁으로 잠시 보관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연숙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지금은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래, 알겠다. 그럼 나 먼저 갈게.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뒤돌아섰다. 지후는 그녀가 그렇게 쉽게 돌아서는 것을 의아해했지만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문이 닫히는 순간 연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뭔가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 비밀이 자신의 재산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도.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하네. 그녀는 작게 중얼거리며 다시 길을 걸었다. 이번에는 더 확신에 찬 발걸음이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대신 진실을 밝혀내고 자신이 세운 계획을 실행할 때였다. 조용한 새벽이 인천의 작은 아파트를 감싸고 있었다. 바깥에서는 간간히 지나가는 차들의 소리와 새벽 뉴스가 틀어진 이웃집의 TV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김연숙의 방 안은 고요했다. 침대 옆 작은 스탠드 조명만이 방 안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침대 머리맡에 앉아 손에 쥔 낡은 봉투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다. 봉투의 모서리는 세월의 발에 군데군데 낡아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비밀은 그녀의 기억 속에서 여전히 선명하게 살아 있었다. 이걸 열 때가 왔구나.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며 봉투를 조심스럽게 찢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정적을 깨고 곧 그녀의 손에는 누렇게 변한 편지 한 장이 쥐어졌다. 편지는 남편인 정태수가 손수 쓴 것이었다. 연숙은 한순간 그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것 같은 착각에 빠졌다. 정태수는 언제나 든든한 남편이자 자상한 아버지였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도 어느덧 10년이 지났지만 그의 부드럽고도 단호한 말투는 연숙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연수가 이 편지를 네가 읽고 있다면 아마도 어려운 순간일 거라고 생각해. 나는 우리가 함께했던 날들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고 믿어. 하지만 사람의 인생이란 예측할 수 없는 것이지. 그래서 나는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이 편지를 남긴다. 연숙은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편지의 문장은 차분했지만 그녀에게는 그 의미가 뼈에 사무치게 다가왔다. 내가 내게 말하지 않았던 것이 하나 있어. 우리 가족을 위한 비상 자금이 마련되어 있다는 걸. 그녀의 눈이 커졌다. 비상 자금? 그가 생전에 이런 이야기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 그토록 철저히 숨기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이 자금은 우리가 가진 재산의 일부를 따로 마련한 것으로 어느 금융기관의 비밀 계좌에 예치되어 있어. 내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 네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나는 이 돈이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사용되기보다는 우리 가족이 진정한 위기에 처했을 때 쓰이기를 바란다. 연숙은 잠시 손을 멈췄다. 진정한 위기라니. 남편의 말은 마치 오늘의 상황을 예언이라도 한 듯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자식들이 자신을 외면하고 요양원에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현실이 떠오르자 가슴이 다시 먹먹해졌다. 네가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순간 아마도 무언가 심각한 문제가 있을 거야. 하지만 기억해. 너는 언제나 강했어. 우리가 함께 키운 아이들도 네 사랑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지. 그러니 네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나는 내 편일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줘. 이 돈은 단지 물질적인 것이 아니야. 우리의 사랑과 희생이 담긴 결과물이야. 만약 아이들이 그 사랑을 잊었다면 네가 다시 그들에게 가르쳐줘야 해. 가족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편지의 마지막 줄을 읽으며 연숙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단순한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였다. 사랑과 배신, 희망과 실망,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결의가 담긴 눈물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편지를 접어 봉투에 다시 넣었다. 그리고 곧장 옷장으로 다가가 깊숙이 숨겨둔 서류철을 꺼냈다. 그 안에는 남편이 남긴 은행 계좌, 정보와 자금 출처에 대한 기록들이 있었다. 그녀는 손끝으로
그 서류를 천천히 훑으며 그 금액이 상당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금이 그때야.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다. 남편이 말했던 그 진정한 위기의 순간이 바로 지금임을 깨달았다. 아이들에게 단순히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족의 진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야 했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스마트폰을 꺼내 오래된 연락처 목록을 뒤지기 시작했다. 김 변호사라는 이름이 화면에 떴다. 그는 남편이 생전에 믿고 맡겼던 가정 변호사였다. 연숙은 그와 마지막으로 통화한 것이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라는 사실을 기억해냈다. 벨소리가 2번 울리고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김연숙 씨 맞으시죠? 네, 변호사님 저예요. 그녀는 목소리에 떨림이 없도록 애썼다.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로 전화하셨죠? 연숙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단호하게 말했다. 제 남편이 남긴 비상자금과 관련된 일로 상담이 필요해요. 전부 정리하고 특정 계좌로 자금을 이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자산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필요해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다. 변호사는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듯 물었다. 혹시 문제가 생긴 겁니까? 연숙은 눈을 감고 속으로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런 다음 눈을 뜨고 단호히 대답했다. 문제가 아니라 제가 내릴 결정입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서류철을 가방에 넣었다. 이제 모든 준비가 시작되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유산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이 함께 쌓아온 신뢰와 사랑의 증거였으며 자식들에게 교훈을 남길 가장 강력한 무기였다. 그녀는 주방으로 가서 가방을 챙겼다. 손끝은 떨리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분명히 알았다. 아이들이 깨닫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깨닫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돈도 의미가 없어. 그녀는 한밤중의 고요 속에서 아파트를 떠났다. 이젠 뒤를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인천의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김연숙의 발걸음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가벼운 회색 외투를 입고 큰 가방을 어깨에 맨 채 아파트 입구를 빠져나왔다. 익숙했던 거리, 매일같이 지나던 골목길, 평생을 살아온 이 도시의 냄새와 풍경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다. 마치 자신이 이곳에 더 이상 속하지 않는 사람처럼. 길가에 세워진 택시 한 대가 헤드라이트를 깜빡이며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택시기사는 차창을 내리고 그녀를 바라봤다. 어디로 모실까요, 어머니? 연숙은 한동안 대답하지 않고 생각에 잠겼다. 어디로 가야 할지 이미 결정했지만 이 짧은 순간조차 그녀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다. 이제 떠나면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했다. 하지만 그녀는 결심했다.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기로. 서울역으로 가주세요. 택시는 천천히 출발했다. 도시의 불빛이 차창 밖으로 흐릿하게 흘러갔다. 그녀는 창밖을 보며 지난 날들을 떠올렸다. 자식들과 함께했던 수많은 기억들,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던 날, 저녁 식탁에서 웃으며 밥을 먹던 순간들, 모든 것이 너무 멀게 느껴졌다. 차는 한적한 도로로 들어섰고 연숙은 그제야 가방을 열어 안에 든 서류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은행 서류, 변호사와의 계약서, 그리고 자필로 쓴 편지 3장. 그 편지들은 각각 지훈, 수진, 민준에게 보내는 것이었다. 그녀의 송글씨는 단정했지만 글을 쓰던 당시의 감정이 묻어있는 듯 글자마다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다. 이 편지는 그들이 진심으로 읽어야 할 때만 열리게 될 거야.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서울역에 도착한 그녀는 역내의 소란스러운 분위기에도 전혀 휘둘리지 않았다. 출근길을 서두르는 사람들, 커피를 들고 바쁘게 걸어가는 직장인들, 그리고 여행 가방을 끌고 있는 젊은이들. 그 모든 소란이 그녀에겐 마치 다른 세상의 소음처럼 느껴졌다. 연숙은 개찰구를 지나 한적한 벤치에 앉았다. 아직 시간이 있었다. 기차가 출발하기 전까지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기로 했다. 벤치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포개고 눈을 감았다. 그러자 그녀의 머릿속에 또 다른 기억들이 떠올랐다. 엄마, 나 대학에 꼭 가고 싶어요. 고등학교 때 지훈이 밤늦게 그녀에게 했던 말이었다. 그때 그는 눈이 충혈된 채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학비와 생활비가 문제였다. 그녀는 이미 그 모든 걸 알고 있었지만
아들이 직접 말하는 순간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연숙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결혼 반지를 팔았다. 그 반지에는 남편과의 첫날 밤에 새겨진 기억들이 담겨 있었지만 그녀는 그것보다도 아들의 미래가 더 소중하다고 생각했다. 지훈이 장학금을 받아 대학을 졸업하던 날, 그녀는 누구보다도 큰 목소리로 축하의 박수를 쳤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 박수 속에는 자신의 희생을 묻어둔 채 흐느껴 우는 어머니의 감정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현실로 돌아온 연숙은 눈을 떴다. 지금 그녀는 그때와는 다르다. 이번에는 자신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에게 진짜 교훈을 주기 위한 싸움이었다. 기차 출발 시간이 다가오자 그녀는 짐을 챙겨 천천히 플랫폼으로 걸어갔다.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 마을로 가는 기차였다. 그곳은 그녀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이었고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할 곳이기도 했다. 그 시각, 지훈의 아파트. 지훈은 침대에서 눈을 뜨자마자 무거운 느낌에 사로잡혔다. 어젯밤 어머니와의 짧은 대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그저 피곤해서 어머니를 돌려보냈다고 생각했지만 무언가가 이상했다.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확인했지만 어머니에게서 온 메시지는 없었다. 대신 수진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다. 수진, 오빠, 엄마랑 연락돼? 아침부터 아무리 전화를 해도 안 받으셔. 지훈은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그는 바로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는 계속 연결되지 않았다. 그는 초조한 마음에 옷을 급히 걸치고 집을 나섰다. 연숙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그는 수진과 민준도 이미 와 있는 것을 발견했다. 두 사람의 얼굴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문 열어봤어? 지훈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열어봤는데 아무도 없어.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손에 작은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 이거 남겨두고 가셨어. 지훈은 그 종이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다. 내가 없어졌다고 놀라지는 말아라. 나도 내가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너희가 잃은 것이 단순히 나라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야. 너희가 내게서 멀어질수록 너희가 진짜로 잃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거야. 내가 다시 돌아갈지 아닐지는 너희에게 달려있다. 그 글을 읽는 동안 지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민주는 멍하니 서 있다가 갑자기 외쳤다. 엄마가 어디로 간 건데 그냥 우리에게 화가 나신 거야. 지훈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감쌌다. 불길한 예감이 그를 짓눌렀다. 그는 어머니가 단순히 화를 내고 떠난 것이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다. 수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우리가 정말 큰 잘못을 했나 봐. 그 순간 세 남매는 서로를 바라봤다. 평생 어머니에게 기대어 살아왔던 그들이 처음으로 완전히 고립된 기분이었다. 그녀가 없다는 사실은 단순한 부재가 아니라 그들의 삶을 흔드는 거대한 균열이었다. 지훈은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편지 한 줄을 다시 읽었다. 너희가 진짜로 깨닫기 전까지 나는 기다릴 생각이 없다. 그의 눈빛은 절망과 혼란으로 가득 찼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지? 그는 나지막히 중얼거렸다. 하지만 이미 늦어버렸다. 김현숙은 어디론가 사라졌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뿐이었다. 찾아내는 것. 그러나 그것은 그리 간단하지 않을 것이다. 지훈은 차 안에서 핸들을 꽉 쥐고 있었다. 어머니의 아파트에서 나와 급히 차에 올라탔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뒷좌석에 앉아있는 수진과 민주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차 안은 고요했다. 그 고요는 마치 폭풍 전야 같았다. 수진이 결국 입을 열었다. 오빠, 그냥 경찰에 신고하는 게 낫지 않을까? 엄마는 단순히 가출하신 게 아니야. 지훈은 이를 악물고 말했다. 그 편지를 못 봤어? 일부러 우리와의 연락을 끊은 거라고. 수지는 숨을 삼켰다. 그녀의 마음속에도 불안과 죄책감이 소용돌이쳤다. 민주는 창밖을 보며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길래 엄마가 이렇게까지 한 거야? 지훈은 브레이크를 밟으며 차를 길게 세웠다. 그의 손은 여전히 핸들 위에 얹혀 있었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생각해보자. 그는 마치 자신에게 말하듯 중얼거렸다. 엄마가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와 멀어졌던 걸까? 수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기억을 더듬었다. 엄마는 늘 우리 곁에 있었어.
하지만 우리가 너무 바빴던 거지.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그게 아니야. 단순히 우리가 바빠서가 아니라 엄마가 우리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모르고 살았던 게 문제야.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민준이 갑자기 쏟아내듯 말했다. 나 기억나. 고등학교 때 내가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켰을 때 엄마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대신 학교에 찾아가 교장 선생님께 무릎까지 꿇고 사과했어. 난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엄마니까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엄마가 그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싶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지훈의 머릿속에도 오래전의 기억들이 하나둘 떠올랐다. 20년 전 겨울밤 그날도 한파가 몰아치고 있었다. 대학 시험을 앞둔 지훈은 방에 틀어박혀 공부하고 있었다. 그때 거실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다. 호기심에 방문을 살짝 열어보니 어머니가 부엌 식탁에 앉아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빨갛게 트고 있었고 그 손으로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그녀가 바느질하고 있는 것은 낡은 외투였다. 지훈이 중학교 때부터 입었던 외투였지만 너무 낡아 여러 군데가 찢어져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것을 새 옷처럼 만들기 위해 바늘과 실로 하나하나 꿰매고 있었다. 그때 그는 별다른 생각 없이 문을 닫고 다시 공부에 집중했다. 어머니의 그런 모습이 그저 일상적이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날의 장면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어머니가 그렇게 밤을 새우며 자신들을 위해 일했던 날들이 그제야 뼈저리게 느껴졌다. 지훈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정신을 다잡았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도 많은 걸 당연하게 여겼던 거야. 그는 고개를 들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엄마의 희생 덕분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 수지는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난 엄마가 늘 강하다고만 생각했어. 그러니까 괜찮을 거라고. 하지만 우리 때문에 그렇게 강해져야 했던 거겠지.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입을 꾹 다물고 있었지만 그의 눈가도 붉어져 있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엄마가 우리한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었던 말은 그 편지에 다 들어있었어. 그게 무슨 뜻이든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엄마는 돌아오지 않으실 거야. 지우는 핸들을 다시 쥐었다. 그렇다면 시작해야 해. 우리가 어떻게든 엄마의 흔적을 찾아야 해. 근데 어디부터 찾아야 하지? 수지는 걱정 어린 눈빛으로 물었다. 지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무언가 떠오른 듯 고개를 들었다. 아빠가 생전에 자주 얘기했던 시골집 말이야. 어릴 때 우리가 여름방학마다 갔던 곳 기억나지? 엄마가 거기서 어릴 때 살았다고 했잖아. 혹시 그곳으로 가셨을지도 몰라. 수지는 눈이 커졌다. 맞아, 엄마가 그곳을 좋아했잖아. 그리고 그 집은 아빠랑 엄마의 추억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지훈은 빠르게 결정을 내렸다. 일단 거기로 가보자. 혹시 모르니까. 시골로 향하는 길은 조용하고 길었다. 하지만 차 안의 분위기는 무거움 그 자체였다. 지훈은 도로에 집중하면서도 끊임없이 생각했다. 만약 어머니가 그곳에 계신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녀가 정말로 그들의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질 준비를 한 것이라면 그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다짐했다. 이번만큼은 어머니를 다시 잃지 않을 것이다. 차창 밖으로 산과 들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민주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어렸을 때 우리가 여기로 가족 여행을 왔을 때 엄마가 늘 웃으셨던 것 같아. 하지만 그때 우리가 엄마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수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닦았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훈은 더욱 가속 페달을 밟았다. 그들의 목적지는 단순히 한적한 시골집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이 어머니의 마음을 다시 찾을 마지막 기회였다. 이제 그들이 어머니를 찾지 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될지도 모른다는 걸 그들 모두 알고 있었다. 한낮의 햇살이 시골의 푸른 논밭을 비추고 있었다. 바람에 실려오는 흙내음,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 그리고 도로를 따라 줄지어 있는 오래된 전봇대들까지. 모든 것이 지훈, 수진, 민준에게는 익숙하면서도 낯설었다. 어릴 적 여름마다 왔던 이곳은 여전히 그대로였지만 그들 안의 시간은 너무 많이 흘러 있었다. 지훈의 차는 마을 입구에 멈춰섰다. 세 남매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한숨을 내쉬며 주변을 둘러봤다. 길가에 늘어선 작은 집들, 좁은 골목, 그리고 멀리 보이는 산의 윤곽선까지. 모든 것이
기억 속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수지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엄마가 여기로 오셨을까? 혹시 그냥 우리가 추측한 거라면? 지우는 입술을 꾹 다물고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이곳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거야. 여기가 엄마의 어린 시절과 관련된 유일한 장소니까. 그들은 곧장 어릴 적 부모님과 머물렀던 작은 한옥집으로 향했다. 돌담길을 지나 오래된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대문은 잠겨 있었다. 지훈이 문고리를 잡고 흔들어 봤지만 안쪽은 굳게 닫혀 있었다. 안에 아무도 없나 봐. 민준이 나지막이 말했다. 그때 수진이 대문 옆에 있는 작은 우편함을 가리켰다. 저기 뭐가 있어? 지훈이 우편함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전단지와 우편물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그 중에 한 장의 메모가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어머니의 필체로 적힌 메모였다. 이곳에 왔다면 내가 어딜 가고 있는지 감을 잡은 걸 거야. 지훈은 놀란 얼굴로 메모를 읽었다. 메모는 짧았지만 강렬했다. 그녀가 그들이 이곳에 올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의미였다. 메모 끝에는 또 다른 장소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소망의 집. 수진이 다급히 물었다. 소망의 집? 그게 어디야? 지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눈이 커졌다. 기억나? 아빠가 생전에 자주 얘기했던 고아원 이름이 소망의 집이었어. 엄마가 그곳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시절이 있었다고 했잖아. 민주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런데 왜 엄마가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지? 그건 가봐야 알겠지. 지우는 메모를 접으며 단호히 말했다. 지체할 시간 없어. 바로 가자. 2시간 후 소망의 집. 고아원 앞 오래된 건물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품고 있었다. 낡은 벽돌과 칠이 벗겨진 창틀은 이곳이 오랫동안 버텨왔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이곳이 여전히 생기 넘치는 곳임을 말해주었다. 세 남매는 고아원의 정문을 열고 들어섰다. 정원에는 몇몇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봉사자가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때 한 중년 여성이 그들을 향해 다가왔다. 그녀는 다소 의아한 눈빛으로 물었다. 무슨 일이신가요? 지훈이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저희 어머니를 찾고 있습니다. 혹시 김현숙 씨라는 분이 여기 오셨나요? 그 여성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김현숙님이라면 여기 오셨었죠. 하지만 지금은 떠나셨어요. 세 남매의 얼굴에 실망감이 번졌다. 수진이 다급히 물었다. 언제 떠나셨죠? 혹시 어디로 가셨는지 아시나요? 여성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그분이 저에게 짧은 메모를 남기고 가셨어요. 때로는 가장 소중한 기억 속에서 길을 찾을 수 있다는 말과 함께요. 지훈은 그 말을 듣고 머릿속에서 뭔가 스치는 것을 느꼈다. 가장 소중한 기억. 그는 중얼거리다가 고개를 들어 수진과 민준을 번갈아 바라봤다. 이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야. 여성은 고아원 안으로 안내하며 말했다. 연숙님은 이곳에서 하루 종일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어요. 특히 한 소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죠. 그 소녀는 부모를 잃고 방황하던 아이였는데 연숙님이 마치 친어머니처럼 돌봐주셨거든요. 고아원 한쪽 방으로 들어가자 여성은 작은 책상 위에 놓여있는 사진 앨범을 가리켰다. 연숙님이 떠나기 전에 저희에게 이걸 남기고 가셨어요. 혹시 당신들이 오면 보여드리라고 하셨죠. 지훈은 사진 앨범을 열어 페이지를 넘겼다. 첫 장에는 어머니가 아이들과 웃으며 찍은 사진이 있었다. 그녀의 미소는 따뜻하고 자연스러웠다. 그러나 그 다음 장에서 그의 손이 멈췄다. 한 장의 사진 속에서 어머니는 어린 시절에 그들과 함께 웃고 있었다. 그 사진은 오래전 여름 휴가 때 시골집에서 찍은 것이었다. 그는 그 사진 아래에 적힌 글을 발견했다. 모든 해답은 이곳에서 시작되었다. 지우는 숨을 들이쉬며 속으로 결심했다. 엄마가 말하는 해답이 뭘까? 우리가 놓친 게 뭘까? 수진이 다가와 앨범을 함께 보다가 조용히 속삭였다. 지훈 오빠, 혹시 엄마가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려고 일부러 모든 걸 계획하신 거 아닐까?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히 말했다. 그렇다면 이 해답을 찾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거야. 엄마가 원했던 걸 반드시 알아낼 거야. 이제 세 남매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그들은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단서를 쫓아 진실의 한 걸음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단순한 사라짐이 아닌 가족을 다시 하나로 묶기 위한 어머니의 마지막 계획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그들을 압도하고 있었다. 햇빛이 땅 위를 부드럽게 감싸며 오후의 정적 속으로 새우며들고 있었다. 세 남매가 타고 있던 차는 좁은 시골길을 따라 구불구불한 언덕길을 올라갔다. 양옆으로 펼쳐진 논밭 사이로 드문드문 보이는 작은 집들과 오래된 돌담은 마치 시간의 흐름을 거스르는 듯했다. 그들이 향하는 곳은 과거의 흔적이 짙게 배어있는 장소였다. 지훈이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더 주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어머니가 고아원에 남긴 사진 속의 한 문구가 계속해서 맴돌았다. 모든 해답은 이곳에서 시작되었다. 지훈은 그 문구가 단순한 감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구체적인 단서를 담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 문구와 함께 사진에 찍힌 장소는 어린 시절 가족들이 여름마다 캠핑을 갔던 오래된 계곡 근처였다. 그곳은 산속에 자리 잡은 한적한 별장이었는데 어머니와 아버지가 연애 시절에도 자주 찾았던 곳이었다. 우리 기억나? 여름마다 여기서 물놀이하고 그랬잖아. 민준이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다. 엄마가 항상 그랬지. 우리 셋이 물속에서 나오기 싫어할 때마다 따뜻한 수건을 가져와서 감싸줬잖아. 수지는 창밖으로 멍하니 풍경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때 엄마는 항상 웃고 있었어. 우리한테 모든 걸 해주면서도 힘든 기색 한 번 안 보였지. 그 말에 지훈의 손이 잠시 떨렸다. 어머니의 그 웃음이 진정한 행복이었는지 아니면 자신들이 알지 못했던 깊은 희생의 미소였는지 지금 와서는 확신할 수 없었다. 차가 산길 끝에 다다랐을 때 그들은 오래된 별장 앞에 멈춰 섰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별장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낡고 칠이 벗겨진 나무벽, 정원에 무성이 자란 잡초들, 그리고 반쯤 기울어진 작은 정자까지 모든 것이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다. 수진이 문을 열고 먼저 내렸다. 그녀는 흙길 위에 서서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이곳의 공기는 도시와는 확연히 달랐다. 차갑고 신선하며 흙내음이 짙게 배어 있었다. 여기 맞는 것 같아.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지훈과 민준도 차에서 내려 주변을 살폈다. 별장 입구에는 작은 연못이 있었고 그곳에서는 개구리 울음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왔다. 그러나 이곳에 어머니가 실제로 머물렀는지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아직 보이지 않았다. 지훈이 입구 쪽으로 다가가 문고리를 잡았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별장 안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지만 곳곳에 남아있는 흔적들이 어머니가 여기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었다. 거실 한쪽에는 빈 컵과 접시가 놓여 있었고 식탁 위에는 반쯤 비워진 물병이 있었다.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 것은 소파 위에 접혀있는 작은 담요였다. 수진이 담요를 손에 들고 냄새를 맡았다. 엄마가 여기 계셨던 게 분명해. 이 냄새가 엄마 집에 있던 그 담요 냄새랑 똑같아. 민준이 거실을 둘러보다가 벽난로 옆에 놓인 낡은 사진 액자를 발견했다. 그는 그것을 들어 올려 지훈과 수진에게 보여주었다. 사진 속에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젊은 시절 이 별장에서 찍은 모습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의 얼굴은 밝게 웃고 있었고 아버지의 손은 어머니의 어깨 위에 가볍게 얹혀 있었다. 지훈은 사진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엄마한테 이곳은 단순한 휴식처가 아니었어. 아빠와의 추억, 그리고 우리가 어릴 적 함께 보냈던 모든 기억이 담겨있는 장소였지. 그때 민준이 벽난로 옆 바닥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것은 접힌 채에 놓여있는 또 다른 메모였다. 그는 그것을 집어들고 빠르게 펼쳐 읽기 시작했다. 여기까지 찾아온 것을 축하한다. 하지만 아직 해답에 도달하지 않았다. 내가 왜 떠났는지 진심으로 알고 싶다면 가장 단순한 질문을 해봐라. 내가 평생을 바쳐 얻고 싶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말이다. 메모를 읽던 지우는 혼란스러웠다. 가장 단순한 질문, 엄마가 평생을 바쳐 얻고 싶었던 것? 수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랑이 아닐까? 엄마가 원했던 건 우리가 엄마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깨닫는 거 아닐까? 민주는 고개를 저으며 반박했다. 아니야. 단순히 사랑이라면
굳이 이렇게 복잡한 단서를 남기지 않았겠지. 뭔가 더 깊은 의미가 있을 거야. 지우는 메모를 다시 읽으며 중얼거렸다. 평생을 바쳐 얻고 싶었던 것. 그의 눈이 다시 사진 속 어머니의 웃는 얼굴에 머물렀다. 그 웃음은 단순한 행복이 아니라 어딘가 절박한 감정이 섞여 있는 듯했다. 지우는 순간적으로 깨달음을 얻은 듯 눈을 번쩍 떴다. 엄마가 원했던 건 우리가 진짜로 가족으로서 다시 연결되는 거야.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가 단순히 서로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진정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것. 엄마는 그걸 원하셨던 거야. 수진과 민주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이제 어머니의 마지막 메시지가 단순한 숨바꼭질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잊고 있었던 진실을 깨닫게 하려는 깊은 의도임을 알 수 있었다. 지우는 결의에 찬 눈빛으로 말했다. 다음 장소가 어디든 상관없어. 우리는 반드시 엄마를 찾을 거고 그때는 절대 늦지 않을 거야. 세 남매는 다시 한번 결속을 다지며 별장을 나섰다. 이번에는 단순히 어머니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가족의 의미를 되찾기 위한 진짜 여정이었다. 서울의 밤하늘은 검게 물들어 있었고 차창에 비치는 가로등 불빛이 깜빡이며 흐릿한 궤적을 그렸다. 세 남매는 별장에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차 안은 정적에 휩싸여 있었지만 그 정적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었다. 그것은 무언가 폭발하기 직전의 긴장감 같은 것이었다. 수지는 뒷좌석에서 손에 쥔 편지 봉투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다. 별장을 떠나기 직전 벽장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세 장의 봉투. 각 봉투에는 그들의 이름이 쓰여 있었고 어머니의 송글씨로 정성스럽게 적힌 글씨는 묘하게 따뜻하면서도 날카로운 느낌을 주었다. 이거 열어봐야겠지.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지훈은 앞자리에 앉아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어머니의 진심을 알고 싶어 한다면 이제 숨을 필요 없어. 수진은 숨을 깊게 들이쉬고 자신의 이름이 적힌 봉투를 조심스럽게 찢었다. 봉투 안에는 빽빽하게 적힌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수진아, 네가 태어났을 때 나는 정말로 행복했단다. 네가 내 품에 안긴 순간 내 삶에 새로운 의미가 생겼지. 넌 내 첫 번째 딸이었고 그래서 더더욱 특별했어. 하지만 너와 함께했던 날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은 네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도 아니고 네가 결혼식을 올렸던 날도 아니란다. 내가 가장 뚜렷하게 기억하는 날은 네가 어린 시절 방 한구석에서 홀로 울고 있었던 날이야. 그날 너는 나를 원망하는 눈빛으로 쳐다봤지. 그때 네가 했던 말이 아직도 내 가슴에 남아있어. 엄마는 항상 지훈 오빠랑 민준이만 챙기잖아. 난 늘 혼자야. 그때 난 정말 큰 충격을 받았단다. 그게 네 진심이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어. 네가 어린 마음에 얼마나 외로웠는지 난 끝까지 제대로 보지 못했어. 내 딸아, 네가 느꼈던 외로움이 어쩌면 내가 만들어낸 벽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난 수없이 많은 밤을 눈물로 보냈단다. 네가 그렇게 느낄 줄은 몰랐어. 하지만 난 네가 잘 자라주었기에 그것으로 충분하다고만 생각했지. 그게 큰 착각이었어. 지금 네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난 너에게 묻고 싶어. 아직도 그때의 상처를 품고 살아가고 있니? 엄마가 널 사랑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니? 만약 그렇다면 그 오해를 풀어줘. 넌 언제나 내게 소중한 딸이었단다. 나는 너를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 하지만 그 준비가 부족했단 걸 이제야 알았어. 수지는 편지를 읽다가 손으로 입을 가렸다.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그녀는 애써 울음을 삼켰다. 그녀는 어머니가 몰랐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어린 시절의 그 외로움을 어머니가 전부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지훈이 백미러로 뒤를 돌아보며 걱정스러운 눈길을 보냈다. 괜찮아?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은 그녀의 의지와 상관없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난 엄마가 몰랐을 줄 알았어.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걸 혼자서만 안다고 생각했어. 민주는 조용히 자신에게 주어진 편지 봉투를 쥐었다. 한동안 가만히 있다가 봉투를 찢고 그 안에 담긴 어머니의 편지를 꺼냈다. 그는 천천히 그것을 읽어나갔다. 사랑하는 민준아, 네가 막내로 태어났을 때 온 집안은 기쁨으로 가득 찼어. 내 형과 누나도
너를 얼마나 귀여워했는지 몰라. 그런데 네가 조금 자라면서 난 네가 형과 누나의 그늘 아래 있는 걸 느꼈단다. 항상 그들의 기준에 맞추려고 했고 그들만큼 잘하지 못하면 스스로를 자책했지. 난 그런 네가 안쓰러웠어. 하지만 너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 일부러 간섭하지 않았어. 네가 스스로의 길을 찾기를 바랐거든. 하지만 그게 내게 상처를 준 것 같구나. 넌 혼자 해결하려 했고 어려움이 생겨도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법을 몰랐지. 민준아, 난 네가 그렇게 혼자 싸우는 걸 보면서도 도와주지 못한 내 자신이 얼마나 원망스러웠는지 몰라. 네가 이렇게 커버렸지만 나는 아직도 네가 내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어도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어. 네가 아무리 강해 보이려고 해도 엄마에겐 넌 여전히 내 작은 아기야. 민주는 편지를 읽던 중 고개를 숙였다. 숨이 거칠게 들리고 있었고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가 평생 강한 척하며 살아왔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그는 어머니의 눈에 자신이 약하게 보이는 것이 두려웠다. 그러나 지금 어머니의 편지 속에서는 그 모든 강함이 부질없게 느껴졌다. 지우는 핸들을 잡은 손을 풀고 자신의 봉투를 꺼냈다. 두 동생의 눈물 어린 얼굴을 보며 그도 자신에게 주어진 진실을 마주할 준비를 했다. 그는 봉투를 찢고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쳤다. 지훈아, 내 첫 번째 아들아, 넌 언제나 책임감이 강한 아이였지. 네가 우리 가족의 기둥이라는 걸 스스로 알고 있었고 그래서 더 많은 짐을 짊어지려고 했어. 난 네가 장남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를 원했지만 그것이 내게 얼마나 큰 부담이었는지는 미처 몰랐어. 넌 내 동생들을 위해 무언가를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했겠지만 넌 이미 충분히 해주고 있었단다. 그런데도 난 내게 계속 요구했어. 너는 늘 잘한다고 칭찬받는 아이였지만 그게 내겐 독이 되었겠지. 지훈아, 네가 힘들었던 적이 있다면 나에게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너에게 강요한 것들이 오히려 네 마음을 갉아먹고 있었던 건 아닌지 걱정이 돼. 만약 내가 너에게 무리한 기대를 했던 적이 있다면 이 편지로 용서를 구하고 싶구나. 너도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책임감에 짓눌리지 말고 네 자신을 사랑해. 지우는 편지를 읽던 중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어머니의 말이 자신을 꿰뚫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평생을 장남이라는 책임감 아래 살아왔고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이 되어버렸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 책임감을 내려놓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느꼈다. 차 안은 눈물과 침묵 속에 가득 차 있었다. 세 남매는 각자의 상처와 어머니의 사랑을 담은 편지를 품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은 진정으로 깨달았다. 어머니가 남긴 이 여정은 단순히 그녀를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가족의 연결을 회복하는 길이었다는 것을. 지우는 눈물을 닦으며 한마디를 덧붙였다. 우리가 어머니에게 돌아가야 해. 더는 미룰 수 없어. 수진과 민준도 깊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들은 단순히 어머니를 찾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남긴 상처와 사랑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 여정의 끝은 이제 멀지 않았다. 서울로 돌아온 세 남매는 밤늦게까지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생각에 잠겨 있었다. 어머니의 편지가 남긴 여운은 깊었고 그 여운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었다. 그것은 평생 동안 자신들이 외면하고 있던 진실을 깨닫게 해주는 차가운 거울 같았다. 지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거리에는 밤바람에 흔들리는 가로수들이 보였고 그 위로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깜빡였다. 이 도시에서 자라며 모든 것을 이뤘다고 믿었던 그는 지금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뻔한 순간에 있었다. 수지는 작은 거실에 소파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녀는 손에 어머니의 편지를 쥔 채로 천천히 그 글자들을 다시 읽고 있었다. 문장 하나하나가 가슴을 찔렀고 그 안에 담긴 어머니의 진심이 뼛속 깊이 파고들었다. 오빠. 수진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우리 어머니한테 어떻게 용서를 빌어야 할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은 이미 빨갛게 부어 있었다. 지우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하다가 고개를 돌렸다. 말로 하는 사과만으론 부족할 거야. 엄마가 이 모든 걸 계획하신 이유는 우리가 진심으로 깨닫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야. 그래서 단순히 사과한다고 해결되지 않을 거야. 민준이 바닥을 응시하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지우는 생각에 잠겼다.
어머니가 편지에서 강조했던 건 단순히 그들의 후회가 아니라 진정한 깨달음이었다. 그는 머릿속에서 수많은 장면들을 되짚어 보았다. 어머니가 자신들을 위해 밤새워 일을 하던 모습, 힘들어도 미소를 잃지 않던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 속의 메시지. 그때 갑자기 그의 눈빛이 번뜩였다. 어머니가 우리를 용서하게 만드는 방법은 하나뿐이야. 우리가 진짜로 변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저 우리가 잘못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해. 그래, 그런데 그걸 어떻게 보여줘? 수지는 초조한 눈빛으로 물었다. 지훈은 깊은 숨을 내쉬고 천천히 말했다. 엄마가 떠난 후에 우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온 세상이 알게 해야 해. 엄마가 그걸 직접 눈으로 보실 수 있도록. 수진과 민주는 서로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지훈의 계획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어머니에게 진심을 전할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방송국 사무실 지훈은 자신의 대학 동창이자 방송국에서 일하는 친구인 최진회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다. 최진호는 유명한 시사 프로그램의 프로듀서로 지훈이 평소 신뢰하는 인물이었다. 무슨 일인데 이렇게 급하게 보자고 해? 진호가 커피를 마시며 물었다. 지훈은 그에게 짧고 간결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어머니가 사라졌고 그 이유는 자식들에 대한 깊은 상처와 실망 때문이라는 것. 그리고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그들이 어떻게 진심으로 변했는지 세상에 공개하고 싶다는 것. 진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다. 네가 정말 이런 방송을 하겠다고? 전 국민이 보게 될 텐데. 지훈은 단호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지만 그게 어머니가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방법이라면 기꺼이 할 거야. 진호는 그의 진지함을 보고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도와줄게. 내일 아침 생방송 시간에 인터뷰 코너를 줄 수 있어. 그 자리에서 내 진심을 말해. 다음 날 아침 전국 생방송 인터뷰 서울의 거리는 출근길 인파로 붐비고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다. 하지만 방송국에서는 특별한 인터뷰가 준비되고 있었다. 카메라가 켜지고 지훈과 수진, 민주는 나란히 앉아 있었다. 긴장감이 맴도는 스튜디오 안에서 진행자는 세 남매에게 마이크를 넘겼다. 지훈은 한숨을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저희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어머니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 말을 한다는 게 부끄럽고 두렵지만 진심을 보여드릴 수 있는 방법은 이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어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엄마, 당신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저희 말을 들어주세요. 저희는 당신을 너무 오랫동안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당신이 저희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희생하셨는지 알고 있었으면서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당연함 속에서 우리는 당신의 사랑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수진이 마이크를 이어받았다. 그녀는 이미 눈물을 참지 못하고 있었다. 엄마, 당신이 떠나고 나서야 저희는 깨달았어요.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당신이 얼마나 저희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저희가 얼마나 당신에게 못되게 굴었는지요. 정말 죄송해요. 민주는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저희가 변했어요. 이제는 당신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저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저희가 이번에는 정말로 당신을 지켜드릴게요. 그 순간 카메라는 세 남매의 눈물 어린 얼굴을 클로즈업으로 비췄다. 그들의 진심 어린 고백은 생방송으로 전국에 퍼져나갔고 시청자들은 숨죽인 채 그들의 이야기를 지켜보고 있었다. 인터뷰가 끝나자 스튜디오 안은 조용했다. 지훈은 숨을 내쉬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었다. 그들의 메시지가 어머니에게 닿기를 바랐다. 그 시각 어딘가의 작은 시골집 김현숙은 작은 TV 화면을 통해 그들의 방송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가는 이미 젖어 있었고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아내면서도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아이들의 진심이 그녀의 마음을 깊게 파고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다. 용서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너무나 큰 상처가 있었고 그 상처는 단순한 말로 치유되지 않을 만큼 깊었다. 그러나 그 상처 속에서도 어머니의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 사랑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생각했다. 정말로 그들을 다시 용서할 수 있을까? 그 순간 그녀는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을 내리기 시작했다. 어두운 밤이 시골의 작은 집을 감싸고 있었다. 바람이 나무잎을 흔들어대며 창문 너머로 낮은 소리를 냈다. 김현숙은 낡은 나무 바닥에 앉아 작은 TV 화면에서 꺼지지 않는 잔상을 응시하고 있었다. 지훈, 수진, 민준. 세 아이들의 눈물에 젖은 얼굴이 그녀의 마음 깊숙한 곳을 흔들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고 오래된 손수건을 쥔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주름을 꼬집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고 그녀는 혼자 중얼거렸다. 정말로 변한 걸까? 테이블 위에는 반쯤 비워진 녹차 잔이 놓여 있었지만 차가 이미 식어 있었다. 연숙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창가로 걸어갔다. 작은 창문을 열자 서늘한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멀리 논밭 사이로 흔들리는 풀들의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별이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았다. 이렇게까지 했다는 건 진심이라는 뜻일까?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마음 한편에서는 이미 용서하고 싶은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경고가 끊임없이 울리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방으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상자 하나가 있었다. 연숙은 상자를 꺼내어 침대 위에 올려놓고 뚜껑을 열었다. 그 안에는 가족들과 함께했던 순간들이 담긴 소중한 물건들이 가득했다. 가장 위에 놓인 것은 지훈이 초등학교 때 만든 손으로 그린 카드였다. 엄마 생신 축하해요. 제가 커서 멋진 아들이 될게요. 라는 어설픈 글씨와 함께 색연필로 그린 미소 짓는 얼굴이 있었다. 연숙은 카드 위에 손을 얹으며 눈을 감았다. 그날의 기억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지훈은 항상 책임감이 강했고 어린 시절에도 부모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겠다는 말을 자주 했었다. 하지만 그 책임감이 아이의 자유로움을 얼마나 억눌렀는지 연숙은 너무 늦게 깨달았다. 그녀는 다음으로 수진이 어린 시절 입었던 작은 한복 저고리를 꺼냈다. 저고리는 분홍색과 하얀색으로 장식된 것으로 수진이 5살 때 설날에 입었던 것이었다. 그날 수진은 커다란 리본을 묶고 엄마, 나 예뻐요? 라고 물으며 방 안을 뛰어다녔다. 그 기억은 너무나도 따뜻했지만 그 뒤에 숨겨진 외로움의 그림자를 연숙은 보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민준의 작은 운동화를 꺼냈다. 운동화는 낡았고 곳곳에 흙이 묻어 있었다. 민준이 초등학교 시절 운동회 때 신었던 것이었다. 연숙은 그때 민준이 넘어져 무릎이 까진 채로 울음을 참으면서 결승선을 향해 달리던 모습을 떠올렸다. 민준은 항상 무언가를 혼자 이겨내려고 했고 연숙은 그 모습이 대견하면서도 안타까웠다. 그녀의 눈에서는 어느새 눈물이 떨어지고 있었다. 세 아이 각각에게 했던 실수들, 그리고 자신이 보지 못했던 그들의 외로움과 상처들이 떠올랐다. 아이들만 잘못한 게 아니라 나도 잘못했구나. 그녀는 방 한쪽에 놓인 작은 전화기를 바라보았다. 그 전화기를 들어 아이들에게 연락하고 싶었다. 지금 당장이라도 지훈에게 전화를 걸어 그들의 눈물 어린 사과를 받아들이고 싶었다. 하지만 손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전화기 앞에 앉아 손을 뻗었다. 번호를 누를까 말까 망설이던 찰나 머릿속에 남편 정태수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연수가, 때로는 용서가 가장 큰 사랑일 수도 있어. 용서가 다른 사람을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너 자신을 치유하는 길이기도 해.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 그녀에게 힘을 주곤 했다. 그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가르침은 여전히 그녀의 삶 속에 새우며들어 있었다. 연숙은 눈물을 닦고 조용히 속삭였다. 태수야, 내가 정말 용서할 수 있을까? 그녀의 질문은 공허한 방 안으로 퍼져나갔다. 그때 그녀는 문득 자신에게 남은 선택지가 무엇인지 깨달았다. 만약 아이들이 이번에도 진심이 아니라면 그녀는 또다시 상처받을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만약 그들이 진심이라면 자신은 더 이상 그들을 외면할 이유가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한 번 더 믿어보자. 다음 날 아침 연숙은 마을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고 그녀는 차분한 얼굴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다. 버스가 도착하자
그녀는 조용히 올라타 자리에 앉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들판은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다. 아이들이 정말 변했는지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어. 그녀는 속으로 결심했다. 이제 그녀는 서울로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곳에서 기다릴 것은 단순한 재회가 아니라 새 아이들이 진짜로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화려한 사과도 돈이나 물질적 보상도 아니었다. 그녀가 바라는 것은 오로지 그들이 가족의 의미를 진심으로 되찾는 것이었다. 버스는 도시로 향하는 길을 따라 달려갔고 연숙의 마음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작은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마음 깊은 곳에서 이번이 진짜 화해의 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었다. 지훈아, 수진아, 민준아, 너희가 나를 얼마나 설득할 수 있을지 보자. 그녀의 속삭임은 창밖의 바람에 실려 사라졌다. 서울의 아침은 사람들의 분주함으로 가득했다. 지하철역에서 쏟아져 나오는 직장인들, 길거리에서 아침 식사를 급히 먹는 사람들, 그리고 버스 정류장에 서서 버스를 기다리는 무리들. 하지만 그 혼잡한 도시 속에서 지훈, 수진, 민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긴장 속에 있었다. 그들은 어머니가 서울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곧장 그녀가 머물고 있는 곳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어머니가 도착했다는 연락은 변호사로부터 받았다. 김 변호사는 짧은 전화로 어머니께서 돌아오셨고 오늘 저녁에 여러분을 만나겠다고 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지훈은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속도를 높였다. 수지는 옆자리에서 손을 모으고 간절히 중얼거리고 있었다. 제발, 엄마가 우리를 받아주셨으면 좋겠어. 민주는 뒷좌석에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한적한 골목에 위치한 작은 찻집이었다. 오래된 한옥을 개조한 찻집은 따뜻한 분위기를 풍겼고 정원에는 대나무가 흔들리며 바람에 부드러운 소리를 내고 있었다. 찻집 안에서는 은은한 전통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창가 쪽에는 커다란 창문 너머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다. 지훈은 문 앞에서 깊은 숨을 내쉬며 문을 열었다. 그 안쪽에는 사람들이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고 가장 구석 자리에서 어머니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눈앞의 다기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다. 엄마. 지훈의 목소리에 연숙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얼굴은 차분했지만 그 눈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들을 보더니 살짝 미소를 지으며 손짓했다. 앉으렴. 세 남매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찻집의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그들의 심장은 쿵쾅거리며 뛰고 있었다. 연숙은 차잔을 집어들어 천천히 한 모금을 마셨다. 네가 방송에서 했던 말 잘 들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묘한 무게가 실려 있었다. 지훈은 목이 메인 듯 입을 열었다. 엄마, 정말로 진심이었어요. 방송에서 말한 것들은 모두. 연숙은 그를 막았다. 알고 있어. 내 눈빛을 보면 진심인지 아닌지 나는 알 수 있어. 그녀는 잠시 멈추더니 시선을 수진과 민준으로 옮겼다. 하지만 말뿐인 사과로는 내가 너희를 완전히 믿을 수 없겠지. 그걸 너희도 알 거야. 수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엄마, 우리 정말로 변했어요. 방송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 우리는 엄마의 희생을 당연히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연숙은 잠시 그 말을 곱씹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용서하고 싶은 마음과 아직 풀리지 않은 상처가 충돌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시험할 마지막 방법을 이미 정해두었다. 그래. 그녀는 차잔을 내려놓고 차분히 말했다. 그러면 나를 믿고 있는지 증명할 기회를 줄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지훈은 다급히 물었다. 어떤 조건이든 상관없어요. 뭐든지 할게요. 연숙은 미소를 지었다. 내가 어렸을 때 살았던 마을에 있는 고향집 기억하지? 그곳에서 한 주 동안 지내면서 마을 일을 도와줄 거야. 농사일, 노인 돌보기, 마을 환경 정비까지 모두 너희가 해야 해. 세 남매는 예상치 못한 요구에 당황했다. 엄마, 그건... 민준이 말을 꺼내려다가 멈췄다. 단순한 노동이 아니야. 연숙은 그들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이 일을 하다 보면 너희가 잊고 있던 것들을 깨닫게 될 거야. 서로 협력하고 포기하지 않고 진심으로 남을 도우려는 마음을 배우는 것. 그게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진짜 사과야.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해. 지우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할게요, 엄마. 우리가 끝까지 해낼게요. 수진과 민준도 각각 고개를 끄덕이며 결의를 다졌다. 그들은 이미 몸이 힘든 것쯤은 각오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진심으로 어머니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 그들을 지탱해주고 있었다. 다음 날 고향 마을 시골의 공기는 맑고 상쾌했다. 이른 아침부터 마을 곳곳에서는 사람들이 농기구를 들고 들판으로 향하고 있었고 닭 울음소리가 들판을 메우고 있었다. 지훈, 수진, 민주는 각각 밀짚 모자를 쓰고 마을 어르신들과 함께 밭일을 시작했다. 그들은 비료를 뿌리고 작물을 심고 잡초를 뽑으며 한여름의 더위 속에서 땀을 흘렸다. 손바닥에 물집이 생기고 허리가 뻐근했지만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았다. 특히 민주는 트랙터를 몰아 밭을 갈며 온몸이 흙투성이가 되었지만 얼굴에는 미소를 띠고 있었다. 수지는 마을 회관에서 어르신들의 식사를 돕고 있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은 시골 생활에 적응하기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들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나누고 도와주는 방법을 배워갔다. 지훈은 마을 청년들과 함께 쓰러진 담장을 수리하며 끊임없이 망치를 휘둘렀다. 그의 손에는 상처가 생겼지만 그는 아프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그는 단순히 일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들의 삶 속에서 의미 있는 기여를 하고 싶었다. 하루가 끝나고 저녁이 되자 세 남매는 나무 아래에 앉아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들의 몸은 지쳤지만 마음은 가벼웠다. 이제야 알겠어. 수진이 나지막이 말했다. 엄마가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시켰는지.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하늘을 바라봤다. 가족이란 서로를 위해 희생하는 거지. 그리고 그 희생이 단순히 의무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 민주는 나무의 등을 기대며 한숨을 내쉬었다. 엄마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야. 우리가 직접 경험하게 해서 깨닫게 만들려는 거지. 그 순간 멀리서 연숙이 그들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고 그녀의 가슴 속에는 오랫동안 쌓였던 상처가 서서히 치유되기 시작했다. 밤이 깊어지자 세 남매는 마지막 날이 다가왔음을 깨달았다. 내일은 어머니의 최종 결정을 듣게 될 것이다. 그들이 진심으로 변했음을 어머니가 인정할지 아니면 다시 떠날지 그 답은 이제 어머니의 손에 달려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확신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진정으로 그녀에게 다가갔다고.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던 그 아침, 시골 마을은 평소와 다를 바 없이 평온했다. 새벽녘에 서리는 녹아내렸고 논밭에는 아침 공기와 함께 땅에서 오르는 촉촉한 냄새가 퍼져 있었다. 마을의 개들이 느긋하게 몸을 늘어뜨린 채 졸고 있었고 바람은 대나무 숲을 부드럽게 흔들었다. 김연숙은 마을 회관 근처의 작은 정자에 앉아 있었다. 앞에는 한 잔의 따뜻한 차가 놓여 있었고 그녀는 손으로 잔을 감싸쥔 채 생각에 잠겨 있었다. 어제 밤새도록 뒤척이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아이들이 정말로 변했을까? 그녀는 그 질문을 수없이 되뇌었지만 답을 내릴 수 없었다. 그들의 눈물, 땀, 그리고 한 주 동안 보여준 노력들이 진심이라고 느껴졌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상처받을까 두려운 감정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이미 너무 오래도록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마음의 벽을 쌓아왔기 때문이다. 그때 멀리서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에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엄마! 지훈, 수진, 민준이 함께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의 옷은 이미 땀과 흙으로 얼룩져 있었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어제보다도 더 단단해 보였다. 세 남매는 정자로 올라와 어머니 앞에 조용히 섰다. 연숙은 차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들이 먼저 말을 꺼내길 기다렸다.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떨림이 있었다. 엄마, 저희가 한 주 동안 했던 일이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걸 믿어주세요. 저희는 이번에 처음으로 서로의 진심을 알았어요. 그는 고개를 돌려 수진과 민준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우리는 가족이면서도 서로에게 무심했었어요. 엄마에게도 서로에게도요. 그런데 이번에 같이 힘든 일을 하면서 깨달았어요.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수진이 그의 말을 이어받았다.
엄마, 나 이제 당신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 거예요. 나도 엄마처럼 누군가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엄마가 우리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민주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깊은 숨을 내쉬고 용기를 냈다. 엄마, 내가 당신한테 힘들었던 적이 있으면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런데 엄마는 항상 강하기만 했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이 약할 수도 있다는 걸 잊었어요. 이제는 엄마가 힘들면 저희한테 기대세요. 그들의 말이 끝나자 정자 안에는 짧은 정적이 흘렀다. 바람이 불어와 대나무 숲이 흔들렸고 연숙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이들이 곁에 서 있는 동안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모든 감정들이 터져나왔다. 그녀는 억눌러 왔던 눈물을 참지 않고 흐느끼며 말했다. 정말로 너희가 변했구나. 지훈이 어머니의 옆으로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다. 엄마, 저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이제는 엄마를 지킬게요. 그동안 엄마가 저희를 지켜줬던 것처럼요. 수진과 민준도 어머니의 양옆에 앉았다. 수진은 어머니의 어깨에 기대어 울었고 민준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고 머리를 숙였다. 세 남매가 한데 모여 어머니를 감싸 안고 있었다. 연숙은 아이들의 천을 느끼며 그 따뜻함이 천천히 그녀의 마음을 녹여가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치유의 눈물이었다. 오랫동안 쌓여있던 오해와 상처가 서서히 풀어지고 있었다. 나도 너희를 믿어볼게.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번에는 진짜로 믿어볼게. 그날 저녁 그들은 시골집 마당에 작은 모닥불을 피웠다. 어머니와 세 남매는 나란히 앉아 불꽃이 타오르는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연숙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예전에는 이런 시간을 가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어. 너희가 어렸을 때도 바쁘다는 핑계로 이런 시간을 자주 놓쳤지. 지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런 소중한 시간을 당연하게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민준이 모닥불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만약 엄마가 돌아오지 않으셨다면 수진이 그의 말을 막으며 미소 지었다. 그러지 않았으니까 된 거야. 지금 여기에 엄마가 계시잖아. 연숙은 그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말했다. 그래, 지금이 중요하지. 과거는 흘러갔고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가야 해. 그녀는 손을 뻗어 세 남매의 손을 하나로 모았다. 우리가 이번에 배운 걸 절대 잊지 말자. 서로를 지지하고 사랑하고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거. 그게 우리 가족이 다시 시작할 방법이야. 그들은 함께 손을 꼭 잡았다. 불꽃이 타오르는 빛이 그들의 얼굴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 순간 그들은 가족의 의미를 진정으로 되찾았음을 알 수 있었다. 몇 주 후 김현숙은 서울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로 돌아왔다. 집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식탁 위에는 지훈, 수진, 민준이 남긴 편지와 작은 선물이 놓여 있었다. 편지 속에는 그들이 앞으로도 계속 어머니를 지키겠다는 다짐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연숙은 그 편지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제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은 두려움이 아닌 희망이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지훈은 요리를 돕고 있었고 수지는 주방에서 테이블 세팅을 하고 있었으며 민주는 장난스럽게 농담을 던지며 웃음을 유발했다. 그 소리들은 집 안을 가득 채웠다. 연숙은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야 진짜로 가족이 됐구나. 모든 것을 당연히 여기지 않는 가족의 소중함은 이제 그들에게 깊이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하는 매 순간이 더는 평범한 시간이 아니라 소중한 기적처럼 느껴졌다. 연숙은 마음속에서 그들을 완전히 용서했고 그 사랑은 이전보다 더 깊어졌다.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웃음과 대화로 가득한 저녁 식사를 시작했을 때 연숙의 눈에는 다시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가장 큰 사랑은 때때로 가장 큰 상처를 남기지만 그 상처 속에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어머니의 선택은 복수라기보다는 깨우침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식들에게 미움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랑과 희망을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라면 어땠을까요? 당신이 그녀의 입장이었다면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마음을 닫았을까요? 가족이란 때로는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멀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그 모든 상처를 뛰어넘는 법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어떤 시간을 보내고 싶으신가요? 아직 말하지 못한 감사의 말이나 용서의 기회가 남아있진 않나요?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친구나 가족과 공유하여 더 많은 분들이 이 교훈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